프롤로그. 나는 느릿느릿 비행기에서 내렸다. 제멋대로 자란 긴 곱슬머리는 푹 뒤집어 쓴 후드티의 모자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게다가 붉게 충혈된 눈과 꽉 담은 턱 때문인지 그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지난번 카이로에 착륙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수암을 찾는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쉴 새 없이 떠들었고 택시 운전사에게도 선뜻 말을 붙였다. 그게 약 한 달 전이었다. 그 후 엄마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급히 여행을 중단하고 고향 오하이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도착한 카이로 공항. 가족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안부를 전하려 했는데 공중전화가 먹통이었다. 그 순간 유리창 밖으로 제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뒤 텔레비전 화면에 빨간색 굵은 글씨로 속보가 흘러갔다. 위기의 이집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났다. 전신이 떨리고 자꾸만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날은 2011년 1월 25일, 이집트의 아랍의 봄이 불붙은 날이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나는 집을 떠나 홀로 멀리 여행을 와 있고 혁명은 시작되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매기 다운스의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입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겠죠. 과연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는 쉽게 가늠되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혀보기 전에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한 여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엄마와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죠. 모든 기억을 놓아버린 엄마, 그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는 매기 다운스. 이는 어쩌면 그 기억의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열쇠를 찾아가려는 그녀의 힘겹고도 고통스러운 걸음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직접 나아가 봅니다. 낯선 여행지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걸음걸음으로 직접 한 발자국씩 건너가고 그 과정에서 어느덧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을 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무수히 많은 작은 원들이 모여 큰 원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원에는 또 다른 매기 다운스들이 서 있습니다. 홀로 서기의 삶의 태도, 매기 다운스의 1년간의 여행기를 담은 책,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페루와 남아공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엄마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려드립니다. (1년간) 혼자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몰랐을 삶의 태도들.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매기 다운스 지음, 강유리 옮김. 매입은 출판사. 여행의 시작, 페루. 나는 배낭을 끌어안은 채 생각했다. 위험하진 않을까? 친구를 사귀게 될까? 엄마가 갈망했던 무언가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 여행이 엄마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 될지,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단 몇 주도 못 버티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도 돌파해 나가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게 될지도 궁금했다. 목표는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가는 것. 하롱베이는 내 버킷리스트에 올린 장소 중 하나로 이 여행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나만의 척도였다. 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언니, 오빠와 함께 자랐는데 그들은 내가 7살 때 이미 독립했다. 아빠는 공군에 복무하며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진급했고 엄마는 형편이 쪼들릴 때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런데도 난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랐다. 주스는 당연히 냉동실의 캔을 녹여 마시는 것이고 화장지는 원래 한 겹인 줄로만 알았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해왔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자동차와 대학 시절에 받은 가죽 제품들을 포함해 가진 것을 대부분 팔았다. 나는 해외여행 경험이 미천했고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어 몇 문장 빼고는 영어 외에 할 줄 아는 언어도 없었다. 모아둔 돈도 안전망도 기술도 없었다. 이런 내가 창피하고 앞으로의 여정이 두려웠다. 공항을 훑어보았더니 노련해 보이는 여행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순간 눈을 감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매일 아침 배웅하면서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넌 생각보다 강하단다. 머리 위 스피커가 탁탁 소리를 내더니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쿠스코행 비행기의 탑승이 시작되었다.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는 안데스의 고지대의 자리에 공기 중 산소가 희박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천식 때문에 폐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고산지대에 적응할 때까지 힘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강도 높고 즉각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흡입기를 몇 차례 들이마신 후에야 호흡이 수월해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공항을 나서는데 투어 가이드, 택시 운전사, 숙박업소 직원들, 행상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얼굴 앞으로 소책자를 들이밀며 특별 할인을 약속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이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듯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다. 이제껏 내가 미국 밖으로 나가본 것은 도착지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짧은 여행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따라와. 여행 경험은 없지만 논리 플래닛 가이드북 페루편의 주의사항 섹션 전체를 외우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여행 책자에 있는 금쪽 같은 조언들을 빠르게 속삭였다. 흉악한 강도가 늘고 있대. 공인 택시만 이용해야 해. 가방은 꼭 붙잡고 있고. 그리고 절대 합승을 허락해선 안 돼. 공항 통로를 따라 노점이 몇 줄씩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어느 줄 중간쯤엔가 공인 택시라고 적힌 나무 팻말을 세워둔 작은 책상이 보였다. 그래서 책상 뒤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공인 택시가 맞냐고 묻자 그는 이 간판 안 보여요? 라고 말하듯 고개를 까딱거리며 대답했다. 씨, 얼마죠? 배로 돈으로요? 30솔입니다. 흥정은 처음이었다. 아니, 제 가이드북에는 15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공항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 되네. 난 어깨를 으쓱하고 12달러 상당의 돈을 건넸다. 그는 티켓에 뭐라고 글씨를 휘갈겨 쓰더니 다른 남자에게 티켓을 전달했고 마치 육상 경기에서 바통을 건네듯 그 남자는 티켓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처음에 표를 판 남자가 차 한 대를 가리켰다. 우리는 공인 택시는 고사하고 자동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차량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운전사는 내 어깨에서 배낭을 들어 올려 트렁크에 휙 던져 넣더니 더러운 밧줄을 동여매 단단히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나와 제이슨을 택시 안으로 우겨 넣었다. 그런데 잠시 후 낯선 페루 남자가 우리 옆자리에 미끄러지듯 들어와 앉았다. 당황한 나는 운전사에게 말했다. 안 돼요.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운전사는 공인 택시라서 괜찮다는 말을 하고는 바로 택시를 출발시켰다. 이미 문은 모두 잠겨 있는 상태였다. 목덜미에서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무릎 위에서 서류 가방을 열자 총이라도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 두려워졌다. 그런데 남자는 웬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중고차 영업사원처럼 열띤 목소리로 물었다. 마추픽추를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저희가 이미 예약을 했거든요. 그럼 마켓 투어는 어떠실까요? 알파카 농장에 들렀다가 알파카 매장까지 모셔다 드려요. 이번엔 제이슨이 나서서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원은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든 투어 상품을 팔려고 애썼다. 밖을 보니 우리가 묵기로 한 호스텔 엘투코가 보였다. 하지만 운전사는 그 블록을 빙빙 돌며 택시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신나는 파티 좋아하세요? 고대 사원을 보고 싶으시구나. 아니요. 파티도 안 좋아하고 사원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발 저희를 보내주세요. 마침내 운전사가 차를 세웠다. 얼른 택시에서 내리는데 판매원이 황급히 우리를 붙잡았다. 엘투코에 묵으세요? 제가 바로 엘투코에서 일해요. 손님만을 위해 특별히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가 체크인하는 곳까지 따라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나는 엘투코의 주인장 코코를 바로 알아보았다. 예약할 때 인터넷에서 본 사진 덕분이었다. 그는 육중한 몸집으로 정문을 가로막고 서서는 우리를 따라온 판매원에게 스페인어로 소리쳤다. 나는 곧 난투극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잠시 후 판매원은 올려빗은 땀투성이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옷 매무새를 고치더니 문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체크인할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하네요. 체크인은 3시간 뒤부터예요. 일단 로비에 앉아서 쉬고 계세요. 쿠스코에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박에 $8짜리 객실에 뭘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현실은 더 처참했다. 우리는 각자의 폼 매트리스 위에서 양털 모자를 귀까지 눌러쓰고 냉기와 싸우며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곰팡이로 뒤덮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거웠다. 그래서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남아메리카에서 하게 될 마지막 온수 샤워이며 나중에는 내 피부를 잘 익은 토마토색으로 바꿔놓은 이 뜨거운 물이 아쉬워지리라는 걸 알았지만 하는 수 없었다. 그날 밤 쿠스코에 내려앉은 땅거미는 보라색이었다. 우리는 아르마스 광장에 역사적인 건물들이 보이는 식당에 앉아 로모 소이타도를 먹었다. 가늘게 썬 쇠고기를 고추, 토마토, 감자튀김과 함께 가볍게 볶은 다음 밥 위에 얹어서 내는 로모 살타도라는 음식이 있는데 재료 중 쇠고기를 두부로 대체한 것이 바로 로모 소이타도였다. 채식주의자인 나에겐 아주 적합한 음식이었고 맛이 좋아서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것도 잠시뿐. 금세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다. 쿠스코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잉카 트레일 날짜가 다가온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첫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 비행기 문 앞에 서 있었던 그때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트레킹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겁이 났고 나에게 그만한 용기가 없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이 모든 일은 엄마를 위해서였지만 정작 엄마는 내 존재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가끔 엄마가 노란색 흔들 의자에 앉아 나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턱을 내 머리에 얹은 채로 의자를 앞뒤로 흔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엄마는 쉬쉬하며 불안정한 나를 달랬고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때가 말이다. 과거 잉카인들이 이용한 길을 따라 마추픽추로 가는 잉카 트레일. 그곳은 3박 4일 동안 험난한 산봉우리들을 넘으며 매일 10여 킬로미터씩 총 42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트레킹 코스로 지옥의 행군이 될 것이 뻔했다. 여행 책자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페루에 도착해서 본 산들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만큼 위협적이었다. 트레킹 전날 저녁, 제이슨과 나는 마지막 채비를 했다. 우선 소지품들을 꼭 챙겨야 할 물건과 놔두고 갈 물건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내 배낭엔 여행 기간 내내 필요하리라 예상한 5만 가지 물건이 다 들어있어 무게가 23kg에 달했다. 페이퍼백 소설책 몇 권, 노트북, 침낭, 구급약, 전원 플러그 어댑터, 비타민, 손전등, 호루라기, 물살균기, 말린 두부, 샴푸, 강력 접착 테이프, 티셔츠, 타이츠, 원피스, 청바지, 플리스 재킷 2벌, 아이폰 하나, 얇은 수건, 신발도 4켤레나 있었다. 하지만 나흘간의 잉카 트레일에 필요한 소지품은 그 중에서 몇 가지뿐이었다. 제이슨과 나는 물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면서 짐을 싸고 다시 쌌다. 42km를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건은 모두 챙기되 중간에 짐을 내던지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을 만큼 가벼워야만 했다. 때는 7월, 남아메리카에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찬 공기가 살을 내는 듯했고 특히 밤에는 더했다. 웬만큼 정리했다 싶어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었다. 버스는 새벽 5시에 우리를 데리러 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도 몇 시간 널어둔 것 같은데 양말은 하나같이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속옷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출발 시각에 맞춰 빨래가 마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우리의 트레킹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한 것이다. 제이슨은 인근에 24시간 빨래방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몇 분 뒤 그는 여행용 헤어 드라이어를 가지고 돌아왔다. 복도 끝에 묶는 아일랜드 커플한테 빌렸어. 다 쓰면 문 밖에 그냥 놔두기만 하래. 2시간 뒤 속옷은 말랐지만 두꺼운 양모 양말은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헤어드라이어가 과열될 때마다 몇 분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야만 했다. 난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양말을 샀지? 평소에 신는 거지 같은 양말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오래된 내 양말은 구멍까지 있어서 진짜 빨리 말랐을 거야. 그런데 이것 좀 보라고. 아, 빌어먹을 양말, 빌어먹을 잉카 트레일. 제이슨은 나를 감싸며 진정시키고는 헤어드라이어를 내게서 빼앗아 갔다. 내가 말릴게. 당신은 좀 쉬어. 사소하지만 다정한 그의 말과 행동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갑자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다. 어릴 때 나는 잔병치레가 많았다. 천식 발작으로 여러 번 입원하기도 했고 수시로 지독한 폐렴과 기관지염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체육 선생님은 내가 체육 시간 전 양호실에 가서
흡입기를 사용하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메마른 잡초가 듬성듬성한 운동장에 픽 쓰러지고 말았다. 양호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내 손을 잡은 채 이마에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있었다. 잠시 뒤 엄마는 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비상용 흡입기를 들이마시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내 맥박이 안정을 찾고 폐를 짓누르는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소곤소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완전히 기운을 차린 것이 분명해지자 엄마는 바로 체육 선생님을 찾아가 분통을 터뜨렸다. 안 그래도 천식 때문에 힘든 애한테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내가 그 선생님 수업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하지만 그 상황이 함축하는 의미는 내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껏 마음속으로 여행을 그릴 때 설레는 모험, 이국적인 장소, 여유로운 삶을 상상했던 것 같다. 밟고 올라가야 할 계단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태양의 문에 올라 마추픽추를 내려다보는 내 모습만 떠올렸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슬픔과 의구심이 내 배낭 위에 올라타 따라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겨우 2시간 뒤 기상 알람이 울렸고 제이슨과 나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버스에 올랐다. 곧 태양이 안데스 산맥 위로 떠오를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해를 맞이할 것이다. 양말이 말랐다. 산이 어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제이슨, 내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아. 새벽 5시, 눈이 절로 뜨였고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오늘은 죽은 여인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잉카 트레일 중 가장 힘든 코스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긴 했지만 가파른 경사의 오르막은 끝이 없었고 널찍하고 무거운 돌판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쉼없이 올라가야만 했다. 심지어 해발 4,002m 가까운 높이에서 평지보다 최소 30% 부족하게 산소를 들이마시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나는 종종 쭈그려 앉아서 숨을 가다듬어야 했다. 귀에서는 맥박이 고동쳤고 사냥개처럼 숨을 헐떡이기 바빴다. 등산로의 경관은 기가 막히게 멋있었다. 골짜기 아래에서 촉촉한 숲을 지나 지금껏 본 적 없는 우거진 녹색 산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코스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산등성이가 반드시 누운 여인을 닮아서 죽은 여인의 고개라고 이름 붙였다는 그 고개는 가도 가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죽은 여인의 고개로 가는 막바지 구간에서는 3시간에 걸쳐 910m의 상승 고도를 감내해야 했다. 나를 짓누르는 고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온몸의 관절이 아팠다. 몇 분 동안 내 발을 쳐다보며 걷다가 내 앞에 가는 남편의 종아리에 집중했다가 하늘을 노려보다가 다시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죽은 여인의 곡에 정상에 도달하고 나서야 내 신발과 땅과 미동도 없는 하늘을 노려보길 멈추었다. 어느덧 우리는 트레킹의 시작점보다 종착점에 더 가까워져 있었다. 걷다 보니 샤야크마르카 유적지가 나타났다. 케추아어로 접근이 어려운 마을이라는 뜻의 사야크마르카는 삼면이 까마득한 수직의 절벽 위에 세워진 성곽으로 요새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가이드인 후안의 말에 따르면 사야크마르카의 건물들은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단다. 정확히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난 압도되고 말았다. 이것은
엄마의 서사와 닮았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지만 엄마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어딘가에 멈추어 서서 매일 강제로 살아야 하는 죽음과도 같은 삶. 엄마가 알츠하이머병 판정을 받고 나서 난 허둥지둥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기억을 흐려놓은 뒤였다. 조각조각 단편적인 장면들은 기억난다. 어릴 적 우리 집 뒷마당엔 풀이 무성했다. 엄마는 내가 정원용 스프링클러 사이를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물을 뚝뚝 떨어뜨릴 정도로 흠뻑 젖었지만 엄마는 절대 물에 젖는 법이 없었다. 오후가 되면 우리는 근처에 있는 연못까지 걸어가서 빵 부스러기를 오리들에게 던져주곤 했다. 숲에서 야생 오디를 따다 보면 손이 멍든 것처럼 시퍼렇게 물들곤 했다. 늘씬했던 시절의 엄마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모임이 있어 외출한 엄마가 바스락거리는 옥기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반짝이는 장신구를 걸치고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 줄기 달빛을 받으며 향수 냄새와 뒤섞인 달콤한 딸기 다이키리 칵테일 냄새를 풍기는 엄마를 보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활기 넘치는 엄마는 왜 과거에만 존재해야 할까? 눈을 감으면 엄마를 되살릴 수 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엄마도 사라지고 만다. 어느덧 우리는 결승선 가까이에 와 있었다. 문득 우리가 내면에 안고 사는 상처가 밖으로 보이는 상처와 똑같을까 궁금해졌다. 어린 시절 나는 자주 넘어져서 무릎과 팔꿈치가 온통 딱지투성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여간에서는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다. 대신에 햇빛과 공기에 상처를 드러내라고 말했다. 나으려면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페루에 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엄마는 10년 동안 병상에 있었다. 나는 엄마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추픽추는 영원함을 일깨워 주었다. 방치되었을지언정 파괴되진 않았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광,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는 대여한 닛산 자동차를 타고 남아공의 와일드 코스트로 향하는 중이었다. 도로는 돌투성이에 흙먼지가 날렸으며 부분 부분 땅까지 패여 있어 타이어가 쿵 소리를 내며 도로에 빠지곤 했다. 심지어 염소가 도로에 뛰어들어 하마터면 칠 뻔하기도 했다. 염소는 자신을 메어둔 통나무를 땅에서 뽑아 질질 끌고 다녔는데 어쩐지 마음이 같다. 자유롭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통나무를 잡아 뽑았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용기 있는 염소에게 반하고 말았다. 산허리마다 파스텔 색상의 둥근 오두막이 점점이 보였다. 볏짚을 쌓은 뾰족한 지붕 때문인지 그곳에는 땅의 정령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이따금 근처 풀밭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나쳤는데 아이들은 우리 차를 쫓아오다 타이어가 일으킨 먼지구름 속에서 춤을 추었다. 아이들의 한바구음에 나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광에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산을 넘자마자 곧바로 펼쳐지는 사납고 푸른 바다가 사랑스러웠다. 이 나라, 이 대륙에 감사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첫날 시작되어 줄곧 커지기만 한 사랑이었다.
은킬레니 마을에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았다. 우연한 계기로 아발린이라는 이름의 마을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나를 초대했다. 아발린은 점토가루가 든 그릇에 물을 붓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갠 다음 그것을 내 얼굴에 천천히 펴발랐다. 온종일 햇빛 아래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진흙을 얼굴에 발라두는 게 좋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흙이 마치 화장품처럼 장식 효과는 물론이고 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역할을 한단다. 그녀가 내 뺨과 이마, 코, 턱을 갈색 진흙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데 생각해보니 얼굴에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꽤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수줍은 연인의 머뭇거리는 첫 손길처럼 친밀하면서도 낯선 기분이 들었다. 문득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빠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대신 엄마를 돌보기로 했다. 당시 엄마의 병은 아직 초기 단계로 내 이름은 비록 까먹었지만 내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라는 건 인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엄마 스스로 샤워를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실제로 엄마를 목욕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엄마는 하기 싫다며 목욕물을 바닥에 쏟으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가 진정할 때까지 욕실 타일 바닥에 쭈그려 앉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엄마가 조금 진정된 기색이 보이자 나는 라일락 향이 나는 예쁜 비누로 엄마를 달랜 다음 목욕 수건으로 엄마의 몸을 깨끗이 닦았다. 이번에는 아발린의 여동생이 성냥개비 하나를 불구스름한 진흙에 담갔다가 빼더니 내 이마 주변을 시작으로 광대뼈와 콧마루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양쪽 뺨에는 작고 가느다란 선으로 데이지 꽃을 그렸다. 그녀는 화가, 나는 캔버스였다. 이어서 그녀는 내 머리에 빨간 두건 한 장을 두르고는 머리카락을 천안으로 정리한 다음 정수리 근처에 매듭을 지었다. 우리는 함께 근처 숲으로 가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들을 줍기 시작했다. 아발리는 천으로 만든 띠로 나무다발을 단단히 묶더니 내 머리 위에 올렸다. 갑작스러운 무게와 묘한 압력으로 내가 휘청이자 그녀가 말했다. 똑바로 서보세요. 고개는 높이 들고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나무 옹이가 머리에 닿는 게 느껴졌고 나뭇가지들이 자꾸만 앞으로 쏠려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다행히 내 발걸음이 안정감을 되찾자 나뭇가지들도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태로 조심조심 언덕을 다시 올라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발리는 잔가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은 나에게 잘했다는 듯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번 물동이를 머리에 올려보자고 말했다. 자신감이 붙은 나는 호기롭게 응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해 물동이가 떨어지면서 물벼락을 맞고 말았다. 그 덕에 얼굴 한쪽에 발라둔 진흙까지 흘러내려 순식간에 생쥐꼴이 되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킥킥 웃음이 터져나왔다. 구경하러 몰려든 마을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야유를 보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발린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가며 깔깔 웃었다. 아프리카에는 빗자루에서 빠진 지푸라기 하나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합치면 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개념은 우분투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개인은 그 관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우분투의 철학은 은클레니 마을에 깊숙이 뿌리 잡은 듯 보였다. 남아공에 머문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테이블 마운틴에 올랐고
항구 도시 더반에서 엄청나게 매운 카레를 맛보았고 강풍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아프리카 최남단에도 서보았다. 닛산 자동차를 타고 국립공원의 생태 지구들을 돌아다녔다. 빅5로 꼽히는 사자와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물소, 표범, 코뿔소를 못해도 서너 번 이상 보았던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 아래 졸고 있는 치타, 몸집이 집채만한 하마, 악어와 홍멧돼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쿠두, 얼룩말대, 기린의 사체 위에서 만찬을 즐기는 독수리떼도 보았다. 남아메리카에서는 갖가지 어지러운 감정들을 느끼곤 했다. 때론 막막했고 때론 소외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곳 아프리카에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나라는 필요한 줄도 몰랐던 그 무엇을 내게 채워주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 집 거실의 노란색 흔들 의자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 불안함이 진정되고 악몽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꼭 안아주었던 그 의자 말이다. 사람의 뇌는 낯선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패턴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구름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과 동물 모양을 보는 것은 뇌가 무의미하고 불분명한 대상으로부터 친숙한 것을 찾아내려 애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바깥을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낯선 풍경에서 익숙한 길의 이미지를 애써 찾아보는 것. 엄마의 비밀 이야기. 엄마가 아빠와 결혼했을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엄마에게 결혼은 사랑을 위해 감행한 커다란 모험이었다. 당시 엄마는 영어를 거의 못했고 유럽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아빠는 뉴멕시코주의 공군 기지에 배치되었다. 엄마가 자라난 곳과 극명하게 다른 환경이었다. 엄마는 곧 언니를 임신했는데 아빠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말이 통하지도 않는 곳에서 엄마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모래 폭풍이 잦고 관목이 듬성듬성한 뉴멕시코주의 황량한 지형 탓에 엄마는 더욱 고립된 기분이었을 것이다. 엄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 올 때마다 울었다고 했다. 몸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1963년에는 모니카 언니가,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마크 오빠가 태어났다. 그 후 아빠는 1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아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는데 그 안에는 온통 무더운 정글과 부대 식당 스파게티에 관한 장황하고 일방적인 이야기뿐이었다. 덕분에 엄마는 운전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뉴멕시코의 사막지대에서 엄마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태어났다. 아빠의 발령에 따라 우리 가족이 조지아주에 살 때였다. 그러다 보니 언니와 나는 13살, 오빠와는 11살의 터울이 난다. 어쨌든 그 무렵 엄마의 영어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졌다. 엄마가 나를 낳으려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측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며 마을 건너편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해요. 여기서 낳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일반 병실이 아닌 환자복과 침대 시트를 보관하는 리넨실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사실 나에겐 이름도 모르는 형제가 있었다. 그걸 알게 된 건 엄마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1년 뒤쯤 에팔레치아의 작은 마을에 살 때였다. 아빠는 인디애나주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봐야 한다며 나더러 주말에 집에 와서 엄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빠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사실 그 주말에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때 화로 가득 찬 형편없는 20대 딸일 뿐이었다. 엄마를 생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병이 원망스럽고 분명 엄마의 잘못이 아닌데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가 미웠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았다. 엄마의 향수 냄새가 그리웠다. 시간 때울 방법을 찾던 나는 엄마를 서점에 데려갔다. 그런데 엄마가 속이 터질 정도로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답답했지만 꾹 참고 엄마가 안전띠를 풀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런데 엄마는 주차장에서도 아주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더니 출입문 앞에 다다르자 아예 걸음을 멈추어 버렸다.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우리를 피해 지나갔다. 엄마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엄마가 내 얼굴을 그렇게 바라본 것은 몇 달 만이었다. 엄마의 의식은 또렷해 보였고 나는 어쩐지 울고 싶어졌다.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난 엄마의 팔을 잡아당겨 옆으로 비켜서게 했다. 그런데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뭔데요, 엄마? 난 조바심이 나서 한숨을 쉬었다. 너한테 오빠가 한 명 더 있다.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이 엄마의 뇌를 갉아먹으면서 엄마로 하여금 온갖 망상을 하게 만들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 엄마는 집 앞을 지나가는 빨간 자동차들의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처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아빠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이웃집들의 옥상은 비밀 암호를 송수신하는 장소로 쓰인다고. 그리고 아빠가 그 암호를 이용해서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키지 않는 거라고 했다. 물론 엄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게 오빠가 한 명 더 있다는 얘기 또한 엄마의 망상인 줄만 알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앉을 만한 자리를 찾은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어쨌거나 병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니까. 엄마, 나한테 오빠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잖아. 엄마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핸드백에서 무언가 꺼내려 했다. 그 안에는 각종 빛바랜 영수증들과 만료된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다. 적어도 2년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늘 엄마가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던 지갑이었다. 그런데 지갑에는 비밀 칸막이가 하나 있었고 엄마는 거기에서 작은 흑백 사진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남자아이였다. 엄마를 똑 닮은 엷은 머리칼과 연한 눈, 특유의 경사진 콧날, 똑같은 얼굴형. 너무나 친숙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아이였다. 엄마는 말했다. 이게 네 오빠야. 강간을 당해서 임신이 됐지. 난 아이를 포기했고 이 아이는 어느 미국 가정에 입양됐어. 이게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의 사진이야. 유일하게. 마크 오빠가 엄마 아들이지. 저 엷은 머리칼에 생면부지인 아이가 엄마 아들일 리 없었다. 얘는 내 아들이야. 엄마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의 의식은 마치 누군가 촛불을 끈 것처럼 다시 사라져버렸다. 눈빛이 멍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이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방금 엄마가 한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말해준 이야기는 너무 끔찍했고 너무 슬펐고 너무 아팠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끓이며 낮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그대로 말했다. 아빠는 멈칫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건 사실이다. 아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명료했다. 충격이었다. 나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걸 네가 모르길 바랐다.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엄마가 강하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다. 단지 얼마나 강한지 몰랐을 뿐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언니나 오빠나 나에게 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난 엄마의 병을 핑계 삼아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다. 엄마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았다. 새 직장, 여러 방면에서의 성취,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남자친구.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나는 내 인생을 새로운 궤도에 올렸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우간다의 더운 날씨 속에 전사들은 새로운 왕의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은 부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부족을 위한 서사를 지어냈고 세상에 보여줄 모습을 규정했다. 그들의 외침은 깊고도 친숙했다. 갈망의 소리, 애도의 소리, 통합의 소리, 부족의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이해했다. 엄마의 분투를 통해 내 삶의 새로운 경로를 찾은 것이다.